1997년 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을 민주는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7살 아이의 작은 손을 할머니가 꽉 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손은 따뜻하지 않았죠. 차갑고 딱딱한, 마치 의무를 수행하듯 붙잡고 있는 손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민준이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을 뿐이었습니다. 소망의 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돌려 정면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다른 감정이었죠. 죄책감과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있어.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거야.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돌아섰어요. 민주는 할머니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나 혼자 못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이 그 작은 손을 떼어냈죠. 착하게 있어. 엄마가 온다니까. 그렇게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비는 더 거세게 내렸고 7살 민주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온몸을 적셔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요. 할머니 김순덕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손주를 버린 슬픔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딸, 민준의 엄마 지영에 대한 분노였죠. 딸만 셋을 낳고도 모자라서.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큰 사위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둘째 사위도 괜찮은 직장을 다녔어요. 하지만 셋째 딸 지영은 달랐습니다. 가난한 공장 노동자와 결혼해서 아들 하나 낳고는 남편마저 사고로 잃었죠. 그래도 아들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처음엔 순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느리들의 눈총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지영이가 계속 친정에서 얹혀 살 건가요? 우리도 애들 키우기 바쁜데. 큰 며느리의 말에 작은 며느리도 거들었죠.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드는데 한 명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 민준의 외삼촌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러다가 우리 재산 다 축나요. 지영이 보내셔야죠. 순덕은 고민했어요. 딸을 선택할 것인가, 아들과 며느리들의 눈치를 볼 것인가. 결국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아들의 편을 들기로요. 지영에게 말했죠. 네가 민준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잖니. 차라리. 그날 밤 지영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외면했어요.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 민준의 손에 봉투 하나를 쥐어줬습니다. 내 엄마가 맡기고 가셨단다. 민준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아기였던 민준을 안고서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가 흐릿했어요. 눈물이 떨어진 자국이 곳곳에 있었죠. 민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를 많이 원망하고 있겠지. 그래도 괜찮아. 엄마를 원망해도 돼.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 준 게 엄마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것. 부디 건강하게 자라다오.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땐 엄마가 떳떳한 모습으로 널 안아줄게. 사랑한다, 내 아들. 7살 민주는 그 편지를 읽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등을 토닥여줬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엄마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고요. 소망의 집은 낡았지만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20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했어요. 첫날 밤 민주는 침대 모서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옆 침대에 형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너 오늘 왔구나? 나는 준호야. 10살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준호 형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나도 처음엔 밤마다 울었어. 근데 여기 나쁜 데 아니야. 원장 선생님도 좋으시고
그날 밤 소등 시간이 되자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만 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온 아이들이었죠. 어둠 속에서 준호 형이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우리 여기서 가족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말에 민준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있다는 것. 그게 작은 위안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처음으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치찌개와 밥, 그리고 계란 반쪽. 소박한 식사였지만 함께 먹으니 쓸쓸하지 않았어요. 원장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 너희들은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니까. 민주는 그날부터 이곳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아원에서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울고 있을 시간에 공부를 했어요. 원장 선생님은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습니다. 공부만이 너희들이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을 믿었어요. 민주는 학교에서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게 엄마와의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 민주는 도서관에 있었어요. 선생님들도 민준을 아꼈습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무언가 간절한 게 있는 아이예요. 담임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께 말했죠. 하지만 민주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살아남고 싶었을 뿐입니다.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떳떳하고 싶었고요. 밤마다 엄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렴. 그 문장이 민준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민준은 전교 회장이 됐어요. 중학교 입학시험에서도 최고 점수를 받았죠. 사람들이 칭찬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는데도 저렇게 훌륭하다니. 그 말이 민준에게는 상처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다고 훌륭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 증명할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민준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한 재단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한 거예요. 성적 우수자 1명을 선발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전액 지원합니다. 원장 선생님이 민준을 추천했어요. 면접날 민준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죠. 왜 이 장학금을 받고 싶습니까? 제가 성공해서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민준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요. 면접관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일주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민준은 처음으로 미래가 보였어요. 캄캄하기만 했던 앞길에 작은 빛이 비치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처음 교복을 입던 날을 잊을 수 없어요. 거울 앞에 선 자신을 보며 민준은 다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해내고 있어요. 지켜보고 계시죠? 고등학교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거든요. 방학이면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비싼 학원을 다녔죠. 민준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학 때면 고아원으로 돌아가 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게 민준의 방학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등록금 걱정은 없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어요. 민준은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주말에는 과외도 했죠. 잠은 하루에 4~5시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학 동기들은 민준을 신기하게 봤습니다. 넌 언제 자니? 항상 바쁘던데? 시간 관리 잘하면 돼.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나는 너희와 다르니까. 나는 쉴 수 없어. 2학년 때 경영학 교수님이 민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준 군, 자네 참 대단해. 이 성적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하다니. 감사합니다, 교수님. 혹시 창업에 관심 있나? 그 질문이 민준의 인생을 바꿨어요. 교수님은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소개해줬습니다.
자네 같은 학생이 나가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민주는 밤새 사업 계획서를 썼어요. 주제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었죠.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아이디어였습니다. 경진대회 발표 날 민주는 떨렸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죠. 하지만 운 좋게 장학금을 받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이런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는 1등. 상금 1,000만 원과 함께 창업 지원도 받게 됐습니다. 상금 1,000만 원은 민준에게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사업에 투자했어요. 같은 과 친구 2명이 합류했죠. 민준아, 우리도 같이 할래. 내 아이디어 정말 좋아.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해보고 싶어. 셋이서 시작한 작은 회사 이름은 브릿지 에듀였습니다. 격차를 이어주는 다리라는 의미였어요. 온라인으로 무료 강의를 제공하는 플랫폼이었죠. 처음엔 민준이 직접 수학 강의를 찍었습니다. 촬영 장비도 없어서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편집도 서툴렀고 음질도 나빴죠. 하지만 내용은 확실했습니다. 3개월 후 회원이 100명이 됐어요. 6개월 후엔 1,000명.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정말 알기 쉬워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수학 성적 올랐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민주는 울었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무료 강의만으로는 회사를 유지할 수 없었죠. 동업자들이 걱정했어요. 민준아, 이대로는 안 돼. 유료화를 해야 해. 그럼 돈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 그래도 회사가 망하면 아무도 못 돕잖아. 고민 끝에 민주는 결정했습니다. 기본 강의는 무료, 심화 강의만 유료로 하기로요.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유료 강의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유료 회원은 늘지 않았고 서버 유지비는 계속 나갔어요. 1년이 지나자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민준아, 우리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동업자 하나가 말했어요. 조금만 더 버텨보자. 벌써 1년이야. 우리 졸업도 해야 하고. 결국 두 친구는 떠났습니다. 취업을 해야 했으니까요. 민주는 혼자 남았어요. 학교는 휴학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늘렸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플랫폼을 개선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버텼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그냥 취업하는 게 나은 거 아닐까? 하지만 회원들의 댓글을 보면 다시 힘이 났어요. 선생님 강의 덕분에 대학 붙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투자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브릿지 에듀 대표님이신가요? 투자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처음엔 사기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보니 진심이었습니다. 당신의 플랫폼을 1년간 지켜봤습니다. 수익은 없지만 영향력은 있더군요. 제대로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료 교육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민주는 3억 원의 투자를 받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투자금으로 민주는 팀을 꾸렸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를 고용했어요. 본격적으로 사업이 확장됐죠. 플랫폼 이름도 바꿨습니다. 에듀브릿지로요. 강의 콘텐츠도 다양해졌어요. 수학뿐 아니라 영어, 과학, 사회까지. 그리고 민주는 한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멘토링 시스템이었어요. 대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의 멘토가 되어주는 거였죠. 무료로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는 공부만큼 롤모델도 필요합니다. 민준의 말에 많은 대학생들이 자원했어요. 2년 후 에듀브릿지 회원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고아원 출신 청년이 만든 교육혁명. 무료 교육으로 격차를 줄이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대부분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일에 집중했어요. 졸업 후 5년 에듀브릿지는 국내 최대 교육 플랫폼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줄을 섰고 대기업들이 인수 제안을 해왔죠. 하지만 민주는 거절했어요. 이 회사는 돈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던 중 글로벌 IT 기업이 제안을 했습니다. 인수가 아닌 파트너십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철학을 지키면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민주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에듀브리지는 글로벌 기업이 됐고 민주는 30살의 억만장자가 됐습니다. 성공 후 15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45이 됐고 에듀브리지는 세계 30개국에서 서비스되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민준의 플랫폼으로 공부했죠.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성공했지만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거든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비서가 말했습니다. 대표님, 고향 쪽에서 자선 사업 제안이 왔습니다. 고향? 민준의 심장이 뛰었어요. 23년 만에 듣는 고향 소식이었습니다. 네, 지역 재단에서 교육사업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곳 주소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동네였거든요. 이게 기회인가? 민주는 생각했어요. 23년 동안 고향에 대한 생각을 애써 지워왔습니다. 자신을 버린 가족들, 외면했던 사람들, 그들을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어요.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걸까? 민주는 결정했습니다. 직접 가보기로요. 하지만 신분을 밝히지 않기로 했죠. 자선사업가로만 소개하기로 한 겁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23년 만이었어요. 거리는 많이 변해 있었지만 어딘가 낯익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어놀던 골목, 엄마와 손잡고 걷던 길.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택시는 낡은 주택가에 멈춰 섰습니다. 민준이 기억하는 그 집 앞이었어요. 대문은 그대로였죠. 페인트가 벗겨진 녹슨 철문. 담장에 금간 자국도 그대로였습니다. 민주는 차에서 내리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7살 때의 기억이 밀려왔거든요.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던 날, 엄마가 집안에서 울부짖던 소리. 어머니 제발요. 민준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듣지 않았죠. 이 집에서 네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내 오빠네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다릅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대문 앞에 서자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달 용돈 좀 더 주세요.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지난달에도 줬잖니. 늙은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죠. 할머니였습니다. 목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23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은 그 목소리. 그래도 부족하다니까요. 사업 자금이 필요해요. 너희 아버지 사업은 언제 제대로 될 거니? 민주는 배를 눌렀습니다. 안에서 소음이 잠시 멈췄어요. 발소리가 들리더니 대문이 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에듀브리지 재단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교육 사업 관련해서. 남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유명한 재단.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됐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구조였어요. 민준이 어릴 적 뛰어놀던 그 거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쇠락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소파는 낡았고 벽지는 변색돼 있었어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83세쯤 됐을 거예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어서 오세요. 재단에서 오셨다고요? 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민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를 보는 순간 가슴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동네에 그런 큰 재단이 관심을 가져주다니 고맙네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민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예전에 본 적 없는 웃음이었거든요. 이쪽은 외삼촌이신가요? 민준이 물었어요.
아, 네. 막내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사업하는데 요즘 좀 어려워서. 외삼촌이 나섰습니다. 제가 수입 무역업을 하는데 자금만 있으면 대박날 품목이 있거든요. 민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상황이 보였습니다. 외삼촌은 여러 번 사업 실패를 했고 지금도 빚을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집까지 저당 잡혔죠. 혹시 재단에서 사업 투자도 하시나요? 외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교육 사업만 합니다.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나 시설 지원이죠. 할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차를 대접받으며 민주는 할머니를 관찰했습니다. 23년 만에 보는 얼굴. 기억 속의 할머니보다 많이 늙었지만 여전히 단호한 인상이었어요. 손자분들도 계신가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요. 큰딸한테 둘, 작은딸한테 하나. 다들 잘 커서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럼 4명이시네요. 네, 4명이에요. 할머니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민주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자신을 세지 않은 거였죠. 23년 전에 버린 손자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티 내지 않았어요. 아드님, 따님들은 모두 어떻게 지내시나요? 큰 사위는 회사 다니고 작은 사위도 괜찮아요. 셋째 딸은? 할머니가 말을 멈췄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셋째 따님은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할머니 입에서 직접 듣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이 밀려왔어요. 언제? 한 15년 전쯤? 아들 하나 낳고 혼자 키우다가 병을 얻었어요. 고생 많이 했죠.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그 아드님은 어떻게 됐나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고아원에 보냈어요. 우리가 키울 형편이 안 됐으니까. 너무도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재단 이사 명함을 내밀며 가족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장학 사업을 위해 지역 가정들을 더 알고 싶어서요. 할머니는 기뻐했어요. 그럼 우리 큰딸네, 작은딸네도 불러야겠네요. 약속된 날 민주는 고급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큰이모, 큰이모부와 사촌 둘. 작은이모, 작은이모부와 사촌 하나. 그리고 외삼촌과 할머니. 모두 8명이었습니다. 민주는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어요. 어머, 재단 이사님이 이런 좋은 곳을. 큰이모가 감탄했습니다. 저희 큰애가 지금 서울대 다니는데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요?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장학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작은 이모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애도 성적이 괜찮거든요. 혹시 해외 연수 지원도 하시나요? 민주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희는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우선으로 지원합니다. 순간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큰이모부가 말했죠. 우리도 형편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애들 교육비에 집값. 맞아요. 요즘 다들 힘들잖아요. 외삼촌이 거들었어요. 민주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식사 내내 그들은 자신들의 어려움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정작 진짜 어려웠던 사람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셋째 딸 민준의 엄마 이야기는요.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민주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며칠 후 민주는 동네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가며요. 작은 슈퍼 앞을 지나치는데 누군가 불렀어요. 저기, 혹시 지영이 아들 아니세요? 민주는 멈춰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저를 아십니까? 아이고, 정말 민준이구나. 많이 컸네. 나 김미숙이야. 내 엄마 친구. 민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머니를 아세요? 그럼 지영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어쩜 이렇게 컸니? 엄마 닮았다.
미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머니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어릴 때 헤어져서 기억이 별로 없어서요. 그래. 지영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애 아빠 잃고 혼자 너 키우느라. 미숙 씨는 민준을 슈퍼 안으로 데려갔어요. 차를 내오며 이야기를 시작했죠. 내 엄마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 가난해도 항상 웃으려고 했지. 너 때문에. 저 때문에요? 응, 내가 우울해질까봐 항상 밝게 웃었어. 하지만 밤에는 울었지. 내가 봤거든.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할머니가 참 매정했어. 딸이 그렇게 힘든데 집에서 내쫓다시피 했잖아. 왜 그러셨을까요? 아들이 우선이었으니까. 그 집은 원래 그랬어. 딸들은 별로고 아들만 귀한 집이었지. 미숙 씨는 계속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제가 알기로는 할머니께서. 맞아. 내 할머니가 결정했지. 하지만 내 엄마는 끝까지 반대했어. 그날 밤 너희 집에서 난리가 났었거든.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내 외삼촌이 소리쳤어. 누나가 계속 여기 있으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큰 이모네, 작은 이모네도 다들 한마디씩 했지. 결혼도 제대로 못한 셋째가 애까지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내 할머니가 결정한 거야. 지영이한테 선택하라고 했어. 너를 데리고 나가든지 너를 보내든지. 민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엄마는 나가겠다고 했어요? 그럼 처음엔 그랬지. 근데 내 할머니가 말했대. 나가면 너희 둘 다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 거다. 차라리 애라도 제대로 된 곳에서 크게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미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지영이는 사흘밤을 울었어. 그리고 결국 동의했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후로 네 엄마는 완전히 무너졌어.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지. 너를 다시 데려오려고. 근데 돌아가셨죠. 암이었어. 발견했을 땐 이미 늦었지.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불렀어.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숙 씨는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나한테 맡긴 거야. 혹시라도 네가 나타나면 주라고.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모두 민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죠. 민준이 고아원에 간 직후부터 시작됐어요. 민준아, 오늘은 내가 고아원에 간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구나. 엄마는 매일 울어. 네가 밥은 잘 먹는지 추운 건 아닌지.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한 달 후 편지. 민준아, 오늘 공장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어. 하지만 괜찮아. 돈 모으면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6개월 후 편지. 민준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서 고아원 앞까지 갔었어. 하지만 들어갈 수 없었어. 네가 엄마를 원망할까 봐. 울면서 돌아왔단다. 민주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습니다. 엄마의 고통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어요. 마지막 편지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해. 다시 만날 수 없게 됐구나. 하지만 한 가지만 알아줘. 엄마는 매일매일 너를 생각했어. 네가 엄마를 원망해도 괜찮아. 그래도 엄마는 너를 사랑했단다. 부디 행복하렴. 엄마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사랑한다, 내 아들. 민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미숙 씨가 등을 토닥여줬죠. 그날 밤 민주는 호텔 방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편지들을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엄마의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버린 게 아니었어요. 살리려고 한 거였죠. 다음 날 민주는 소망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찾은 고아원.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간판은 그대로였어요.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전 원장 선생님은 은퇴하셨고 새로운 원장이 계셨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1997년에 입소한 아동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혹시 무슨 일로? 제가 그 아이입니다. 이민준. 원장의 눈이 커졌어요. 민준. 이민준 씨? 에듀브리지 대표님? 네,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원장은 놀라워하며 파일을 가져왔어요. 민준은 자신의 기록을 펼쳤습니다. 입소 사유란에 적힌 글귀. 보호자 양육 불가. 모친이 직접 의뢰. 그 아래 원장 선생님의 메모가 있었어요. 모친이 아동과 헤어지며 심하게 울부짖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아동을 사랑하고 있음이 명백함.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 불가능 판단. 모친에게 상담 및 심리 지원 제안했으나 거부. 정기적으로 아동 상태 확인하겠다는 약속 받음.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메모. 매월 5만원씩 익명 후원금 입금됨. 모친으로 추정.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는 계속 자신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원장은 민준에게 또 다른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것도 당신 어머니가 남긴 겁니다. 당신이 21살이 되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왜 이제야 주시는 건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연락이 끊겼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몰랐고 찾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에서 에듀브리지 대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보고 혹시나 싶어 기록을 찾아봤죠. 민주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하나와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펼쳤습니다. 민준 명의로 된 통장이었어요. 첫 입금일은 민준이 고아원에 온 다음 달. 5만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 달도 5만원. 그렇게 매달 빠짐없이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달까지 총 84개월 420만원이었습니다. 공장 노동자가 모으기엔 큰 돈이었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21살이 됐겠구나. 대학생이 됐을까? 아니면 직장인? 엄마는 네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이 글을 쓰고 있어. 이 통장은 네가 성인이 됐을 때 주려고 모은 거야. 많지 않지만 내가 새 출발할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엄마가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사랑한다, 우리 아들. 민주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민주는 우연을 가장해 외삼촌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사님, 웬일이세요? 이 근처 지나다가 연락드렸어요. 식사나 하실까 해서. 외삼촌은 기뻐하며 나왔어요. 식사 중에 민주는 넌지시 물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세요? 외삼촌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대출도 안 되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억 정도면. 하지만 이사님께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연락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뵙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할머니 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큰이모네, 작은이모네도 모두 모였죠. 민주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집안 사정을 좀 알아봤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됐어요. 외삼촌 사업이 어려우신 것도 알고 이 집이 저당 잡힌 것도 압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재단에서는 개인 사업 투자는 안 하지만 특별한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외삼촌이 눈을 빛냈어요.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지요. 저희 재단 이름으로 장학사업을 하나 시작하려 합니다. 이 지역 출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하필 고아원 아이들입니까? 민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동정과 놀람 그리고 미묘한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의 마음을 압니다. 버려졌다는 느낌,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 할머니가 불편한 듯 자리를 고쳤어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기회만 있으면 훌륭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저처럼요. 민주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외삼촌 사업에 3억을 투자하고 이 집 저당도 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집을 장학재단 본부로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이 집을요? 할머니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1층만 사용하겠습니다. 가족분들은 2층에서 계속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동네에 살았던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지영 씨라는 분인데 할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어요. 큰이모와 작은이모도 서로 눈치를 봤죠. 왜? 그 이름을 아십니까? 재단에서 자료를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 아이를 맡겼던 분이더군요. 민주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분의 아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 마침내 할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그 아이는 잘 모릅니다. 고아원에 보낸 후로 소식이 없어요.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가 남긴 그 사진. 아기였던 민준을 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사진. 이 아이요? 민준이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 어머니 이지영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가 저고요. 거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큰이모가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뭐라고요? 당신이 민준이? 네, 할머니. 2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민준은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할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죠. 아니야. 그럴 리가. 저 기억하십니까? 비 오던 날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고아원 앞에 데려갔던 거요. 그리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온다고 거짓말하셨죠. 외삼촌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그건. 2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궁금했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는 걸. 단지 제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고 아버지 없이 자랐다는 이유뿐이었죠. 작은 이모가 변명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웠어요. 모두가 힘들었다고. 어머니는 더 힘들었습니다. 민준이 끊었어요. 혼자서 저를 키우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침묵.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민준아. 할머니.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를 말씀드리죠. 복수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족들이 긴장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할머니와 이 가족이 어머니에게 무엇을 했는지. 할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23년 늦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어요.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저를 다시 데려오겠다는 꿈을 이루지 못하고. 나도 알아. 지영이한테 미안한 마음. 그런데 왜 제 존재를 지우셨습니까? 손주가 4명이라고 하셨죠. 저는 5번째가 아니었나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나는.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죄책감이 컸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없는 사람 취급하신 겁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용서하려고 왔습니다. 모두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머니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든지 아마. 어머니 무덤 앞에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평생 무시했던 딸에게 미안하다고 말씀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다음 날 민주는 가족들을 어머니 묘지로 데려갔습니다. 외진 공동묘지 한쪽에 작은 비석이 있었어요.
이지영 지묘 그것만 적힌 소박한 비석.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가 힘들 때 외면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이모와 작은이모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외삼촌도 고개를 숙였죠. 누나, 용서해주세요. 민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민준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왔어요. 약속 지켰습니다. 엄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저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들 모두 함께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묻혀있던 죄책감과 슬픔이 터져나왔죠. 한참 후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합시다. 어머니가 원했던 가족의 모습으로요.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민준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이 돌아간 후 민준은 혼자 묘지에 남았습니다. 어머니 비석 앞에 앉아 한참을 있었어요. 엄마,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3년이 걸렸어요. 긴 시간이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대답 같았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들 다 읽었어요.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알았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그 편지들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쓴 편지, 고아원에서 받은 기록, 통장까지. 이 모든 게 엄마의 사랑이었네요. 저는 버려진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거예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오랫동안 엄마를 원망했어요. 왜 저를 지켜주지 못했냐고, 왜 약속을 지키지 못했냐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해해요. 엄마는 저를 지켜준 거였어요.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요. 민주는 일어나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 꿈을 이어갈게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울 거예요. 엄마 이름으로요. 그렇게 속삭이고 묘지를 떠났습니다. 발걸음이 전보다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한 달 후 할머니 집 1층은 이지영 장학재단 사무실로 변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 됐고 어머니 사진이 걸렸어요.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역 인사들, 고아원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민준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이 재단은 제 어머니 이지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재단을 통해 매년 10명의 고아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대학 졸업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할머니가 객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행사가 끝난 후 민주는 할머니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너는 정말 지영이 아들이구나. 착하고 훌륭하게 자랐어. 할머니가 민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도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할게. 재단 일도 돕고 아이들도 챙기고. 고맙습니다, 할머니. 민준이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외삼촌과 이모들도 다가왔습니다. 민준아, 우리도 재단 일 도울 수 있을까? 물론이죠.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이었어요. 소망의 집도 변화했습니다. 민준의 후원으로 새 건물이 지어졌고 교육시설도 확충됐어요. 개관식 날 민준은 아이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기 출신입니다. 아이들이 놀라 쳐다봤어요. 23년 전 7살 때 이곳에 왔었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공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요. 10살쯤 된 남자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형님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요. 민준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해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행사가 끝난 후 원장이 말했습니다. 이사님 같은 분이 나와주셔서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받았을 뿐이죠.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게 제 사명입니다. 민준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고향과 서울을 오가며 재단 일에 전념했어요. 할머니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줄 게 있어. 할머니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내 엄마 물건들이야. 그동안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었어. 상자 안에는 어머니의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민준이 어릴 적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 간직하고 있었구나. 민준이 중얼거렸어요. 지영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할머니가 그걸 막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를 용서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할머니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거야. 할머니. 민준이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저도 처음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용서는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걸.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수하려고 왔다가 용서하게 됐어요. 그게 저를 자유롭게 했거든요. 민준이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미움은 그만하려고요. 엄마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할머니가 민준을 안았습니다. 23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고맙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1년 후 민준은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모두 장학생들이었죠. 책상 위에는 어머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가 원했던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민준아, 쉬엄쉬엄 일해. 고맙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밝아졌고 아이들에게도 자상했어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재단 일을 도왔죠. 저녁이 되자 민준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곳이 됐어요. 엄마, 오늘 새로운 장학생 10명을 선발했어요. 모두 엄마처럼 힘든 환경이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엄마가 저를 고아원에 보낸 건 포기가 아니라 희망이었다는 걸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저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였어요. 민준은 비석에 새로 가져온 꽃을 놓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그리고 감사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비는 그쳤고 세상은 조용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는 이제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복수는 결국 용서가 됐고 미움은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진짜 성공이었는지도 몰라요.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 민주는 이제 집으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물리적인 집이 아닌 마음의 집으로요. 그리고 그곳에는 어머니가 남긴 사랑이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버려졌던 아이가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죠.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주었다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